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진실로 다가서는 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일당 중에서 유동규, 남욱 씨와 달리 김만배 씨의 진술이 서로 좀 다른데 최근 핵심적인 영상을 저희가 하나 확보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남욱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흔적을 저희 TV조선이 찾아낸 겁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K-팝 공연 같았던 귀국길. 어제 오후에 5시 조금 넘은 시각에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인천공항 통해서 등장했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인파들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영상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인천공항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공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블랙핑크가 온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 사진보다 사람이 그때가 더 적었습니다. 지금이 축구대표팀이 왔을 때보다 블랙핑크가 왔을 때가 더 적었고 축구대표팀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했고 16강 진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도 한다고 하더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서욱 삭제 지시 진술을 확보했다. 펼쳐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7시간 감청 원본 서욱 당시 국방장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일선 부대에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원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10월 기자회견 열어서 이런 얘기했었죠. 첩보의 원본이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증언이 나온 겁니다. 삭제는 지시했는데 일선 부대에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원본이 남아 있었지. 부대에서 거부하지 않았으면 이 원본도 지워졌을 것이다. 결국 증거인멸에 이걸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은폐 조작 의혹에 힘이 더 실리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도 조선일보입니다. 7개월 도피 김성태 귀국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지금 해외에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7개월째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금고지기가 지금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금고지기는 해외 도피 자금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포가 되면서 자금줄이 끊겼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쌍방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하면서 가지고 나간 자금을 거의 다 써버린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김 전 회장이 지금 사건을 맡아줄 로펌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 로펌을 찾기만 하면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 한겨레입니다. 내년 6월 되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자, 내년 6월부터는 이제 만 나이만 쓴다고 하는군요. 태어나면 이제 0살. 저희는 태어나면 1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0살로 시작해서 이제 만 나이로 우리가 카운팅을 많이 하는데 결국 내년 6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1살 혹은 2살 어려지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그동안 노동, 백신 접종, 보험 계약 등 참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줄 단서를 저희 TV조선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진술태도 바꾸신 이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현재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기까지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됐던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검찰청의 CCTV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남욱 변호사. 검찰청 복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남욱 변호사가 일단은 승강기에 타려는 모습인데요. 승강기를 타기 직전에 황급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김만배 씨였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가 검찰청에 승강기를 타기 전에 뭔가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손짓을 합니다. 어떤 손짓을 했을까? 이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은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펼쳤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펼쳐서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회유를 한 겁니다. 회유 시도를. 결국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진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한 겁니다. 뭔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CCTV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싱 링크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비어 있는 부분, 그 비어 있는 부분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당시에 구속돼 있지 않은데 네. 전화를 걸어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억이 왜 중요하냐? 굳이 이 4억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지금 정치 자금으로 넘어갈 이 부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 자금이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뇌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지금 그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했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다.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된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4억 원 정치 자금으로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함께 사실은 침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다급하게 이렇게 이 말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좀 다급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CCTV 화면이 어디죠? 검찰청 아니에요? 검찰청 내부에 검찰청 있는 내부의 CCTV인데 아니 김만배가 그렇게 다급해서 검찰청 안에서 회유를 합니까?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되게 잘안 가십니까? 아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검찰청 안에서 회유했다라는 말씀을 했을 경우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둘이 예를 들어서 회유했다가 하면 모르는 모종의 장소에서 그때 구속도 안 된 상황에서 서로 얘기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지 저렇게 검찰청 앞에 복도에서 가가지고 회유했다? 그리고 저렇게 뭐 손짓을 했다? 이것이 과연 검찰에서 남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장소도 검찰청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조금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상황은 이제 대질 신문이 끝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제 대질 신문을 하게 되면 어떤 진술이 엇갈리고 또 어떤 게 쟁점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와중에 남욱의 이런 진술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명히 그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상황 보면 통상 검찰청을 보면 이제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검찰청이 아니면 이제 복도 엘리베이터 내리면 복도가 있고 그 복도 가기 전에 이제 이 자동문이 있어요.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에 자동문이 있고 통상적으로 그 복도에 있는 검사실 방문들은 대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그 복도에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박하게 뭔가 살짝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 슬라이딩 도어 2개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남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를 이제 거기서 잡은 거고, 그래서 뭐 손가락을 이제 4개를 펼쳐 보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당시 뭐 추론 CCTV에 뭐 녹음은 안 담겼으니까 추론해 볼 때 뭐 설마 저게 뭐 한국이 브라질 할 때 4골 먹었어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뇌물 자기들 이제 쟁점에 관련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뭐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대질 신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된 게 될 게 뭐겠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그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제 남욱을 자꾸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미국에 머물던 남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700억 약정과 관련된 진술들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유동규에게 주기로 한 700억 약정, 그거 이야기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 형 죽는다라고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를 그냥 내 것으로 하자, 내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은 남욱 변호사가 메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는 나한테 전화까지 했다라는 내용의 메모까지 있었고, 또 하나 더 보시죠. 어디로 검사가 끌고 갈지 확인하고 추임새 넣지 말고 천천히 답변하라, 이 내용도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검사가 끌고 갈지 확인하고 답변하고 추임새 X, 천천히 대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배 씨하고 이 남욱 변호사하고의 지금 이해관계,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딱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재명 시장 측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연결이 되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서 사건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무조건 이거는 내 거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돈도 확보하고 이재명 시장의 관련성도 없어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시장 측하고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 한 단계가 없어요. 본인들이 설계한 어떤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즉 이재명 시장 측하고 연결해서 뭔가를 연락을 시도하고 협의를 했던 사람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겠다, 내 징역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들이 지금 상반됩니다. 계속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다 전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그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CCTV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숫자 4,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뇌물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라고 했던 것들, 미국에 전화까지 해서 어떻게 대응해라라고 지시했던 걸 보면 지금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어제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엇갈리는 상황 중에서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의 진술보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전원 증거나 전문 증거, 물론 들었다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증언이나 증거보다는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메모가 어디로 끌고 갈지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팩트와 그러니까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이외에 얼마를 어떻게 하고 라고 메모가 된 그 부분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상황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전원 증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신뢰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현 변호사.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어떠한 복마전을 펼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했던 건 남욱 변호사죠. 나중에 뭐 인허가 관련해서 뭐 정관계 관련한 접촉면이 넓은 김한배 씨를 사실상 영입 비슷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이 남고 서로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여러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응해라라는 부분을 메모해놨다가 메모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에까지 이걸 제출하는 건 상당히 김만배 씨한테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도 적대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가장 기준은 이게 정치권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건 이 상호 간에 굉장히 돈 문제를 갖고 충돌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사실관계가 이재명 대표로까지 아니면 뭐 민주당 인사들로까지 가는 그 연결고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문을 보여드릴 텐데 중앙일보. 이러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연기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를 얘기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연기 지도한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맞받아쳤습니다. 나를 캐스팅한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연기를 하고 있고 연기를 제대로 못해서 좀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CR의 C는 그 CR이 아니고 배 짜는데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남욱 변호사도 바로 반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고 캐스팅한 분께 연기를 못해서 송구하다.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윤석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억울하고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면 저런 별로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농담을 섞어가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설득하기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확실하게 비틀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캐스팅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도 유추하게끔 잘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발연기라는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본인이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맨 위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 내가 미안하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관성을 비틀어서 잘 얘기한 거다.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조 의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저 수사 진행을 보면요. 네. 얼마 전까지 누가 또 진술을 계속해 왔냐면 유동규의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유동규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서 그 수사 내용들이 나오고 언론에서 이제 항상 이제 보도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규의 진술의 신뢰성, 신빙성이 없다. 요즘에 유동규 얘기가 좀 싹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누가 주연 배우로 등장했습니까? 남욱이 등장했는데 남욱의 또 진술을 보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남욱의 적은 남욱이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지금 보면 어떤 얘기를 진술한 거 보면 뭐 그렇게 들었다, 추측이다, 모른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배를 탔던 남욱과 김만배의 내용을 보면 서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볼 때 남욱의 모습. 그리고 저렇게 검찰청에 들어오는 남욱의 모습에 볼 때 죄인의 모습입니까? 저분이. 그리고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어마어마한 몇천억 수백억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남욱에게 지금 남욱 변호사에게 구형한 검찰의 구형을 보면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저는 깜짝 놀랐는데 과연 1년의 구형에 대한 이 사건인지도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남욱의 이 사건 전체적으로 구형한 건 아니고 50억 클럽과 관련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게 1년이라고 하는 구형이 실제 이해가 되느냐. 여러 다른 사건에 비했을 때 검찰에서 남욱의 구형 1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약하다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남욱의 검찰에서 1년 구형했다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뢰성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CR도 안 먹겠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재명으로 얘기했다가 그것이 아니고 또 밑에 사람이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 볼 때 남욱의 이 진술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남욱한테 지금 구형된 거 이 부분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혐의가 다 지금 밝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밝혀짐에 따라서 뭐 이제 기소를 하고 구형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재판이 계속되면서 혐의가 추가되고 소명이 되면 추가적인 구형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1년으로 끝은 아니다. 이제 이게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진술의 신빙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때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장 또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어떤 맥락이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지금 남욱이 처해져 있는 맥락이 남욱 변호사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실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근데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그리고 남욱이 변호사인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어떤 부분에선 또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부분에 있어같이 추가적으로 연루가 될 수 있겠구나. 분명하게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남욱이 얘기하는 부분,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부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이 동지들께 군사작전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와 구속이 3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라는 정치검찰의 목표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는 이제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 저보다는 검찰 정권의 의도대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동지들과 당을 지키는데 주력해달라라고 얘기를 덧붙였군요.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정치검찰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글이 자신의 지금 어떤 혐의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구체적으로 방어하려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남욱 변호사가 폭로하거나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야당 탄압이다. 이건 자신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실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므로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그러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 지금 기소 단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자기가 방어하는 건 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정치쟁점화해서 뭐 정지상 실장이라든지 자신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당대표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걸 정치쟁점화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경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사례에서 보듯이 그 부인도 사실 이런 뭐 서초동 집회를 선동하는 듯한 글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갔다든지 이런 흔적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팅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떠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당신 말이 맞다라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분위기를 신문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야당 내부에서 방탄 빼고 뭐 했냐. 지금 이재명 당대표 이제 취임한 지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방탄 빼고 한 게 뭐가 있냐라는 목소리들이 야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임계점에 치닫고 있는 이재명 리스크. 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훌리건에 기대는 모습만 남았다. 박영선 전 장관 역시 공천권을 포기해라. 포기했을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조차도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난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캠페인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야당 의원 169명 중에서 단 2명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참여했을 때 그게 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확전이 되고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김남국 의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그래서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친명계 의원들이 한 30-40명 된다고 봤을 때 2명밖에 없었다는 건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 불편한 분위기가 여기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비판 목소리는 거세고 있고 그리고 친 이재명계 지지자들 일명 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목소리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안 하겠다 공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림 없이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끝까지 함께해달라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런 공자 말씀 같은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개혁이 놓여 있는 과제의 극복과 함께 제시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상황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자, 목소리 잘 들으셨죠? 한동훈 장관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신문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검찰이 서해 피살, 문재인 전 대통령 관여 정황을 포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놨죠. 원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TBS 라디오 출연해서 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냐고 보고 있다.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장관 본인이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보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부당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수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정말로 정치 보복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얻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한 명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총동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서훈 전 실장 구속시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수석을 하면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한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의도를 갖고 한 건지 저희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죄가 성립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괄호 열고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2003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빗대서 얘기한 거잖아요. 인용을 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죠. 통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사법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통칭이라고 통칭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김 전 대통령도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점이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도 그럼 똑같은 잣대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보고 뭐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워. 이 국어를 잘 해야 돼요.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문계 의원분들은 또 그 얘기는 안 듣고 뭐라고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거 이전에 이제 정책 함이라는 게 있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내포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학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읽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저 언어를 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여가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언어까지 이제 불러들이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한동훈 장관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저렇게. 실질적으로 저 내용들을 수사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그럼 지시를 하느냐.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을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결국은 정치 보복의 칼날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 하나의 매개가 뭐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 전 정부를 죽이기 들어가는 거고 결국 이제 민주당까지 칼끝이 수사가 들어오는 것이다. 당연히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했던 의원들이나 전 정부에 일했던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 한동훈 전 장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해석은 각자 좀 다릅니다. 문 전 대통령 최근에 입장을 내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도를 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는 만연히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장유 변호사님, 네. 저 때 2016년, 2020년에 저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를 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때보다 지금 메시지가 더 진심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단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동렬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최종 책임자이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휘권이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렇게 언급하는 순간 이 수사 뭐 여러 야권을 향한 수사 굉장히 많죠. 법무부 장관이 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것인지, 이게 외형은 어떤 뭐 중립적인 그리고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걸 과연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에서 얻는 그 실익과 정치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상 물을 만큼 수사가 전개가 됐는지도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이 전직 국정원장 그리고 안보실 그 관련자들과 관련해서 퍼즐을 맞추고 있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을 언급한다?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3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해서 발언한 것도 그럼 수사의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잣대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나온 현상만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비난을 하시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역으로 저는 묻고 싶어요. 예, 역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직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란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야기가 나오고, 오른팔 핵심 중에 핵심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이 국면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입을 다물고 겸허하게 조사나 수사를 받아들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역대 어떠한 정권도 사실 그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 파탄에 대해서 장관들 직접 소환이 됐고요. 당시에 또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송금,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또 뭐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 때문에 소환됐고요. 뭐 이렇게 늘 소환이 되고 늘 했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 늘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도를 넘지 마라라고 하고 무례하다, 무엄하다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신에 대한 뭐 수사나 뭐 조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수사의 흐름을 보면 도를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흘려주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정부 흔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덕적이든 어쨌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덮어씌우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도를 넘는 것이죠.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에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그 문건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건에 담긴 내용도 오늘은 공개가 됐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라는 북한의 첩보 내용이 있었다. 그걸 우리나라가 캐치를 했고 그 보고서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적어도 이대준 씨는 피살되거나 소각되기 전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에는 신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대준 씨가 사망한 시간대가 오후 10시 정도고, 그것보다 무려 이제 5시간 전인 오후 6시 반 정도에
이대준 씨가 이제 살아 있을 수도 있다. 요 첩보를 인지하고 이제 대통령 보고까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5시간 동안 정작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구조 조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일종의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동안 이 5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공개한 것 자체가 또 법적으로는 약간 좀 자충수라고 보이는 게 이제 검찰 측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구조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6시 정도, 오후 6시 정도에는 이제 생존에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거를 제출한 건데 그럼 또 역으로 아니 그럼 알고 있었는데도 구조 안 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좀 잘못된 증거를 제출한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도 이게 물론 서훈천 국정원장은 이게 사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공문서를 지금 뭐 복사를 했던 어쨌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왔고 그렇다면 향후 뭐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도 크겠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사유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여기서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몇 시에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에 대한 그 답이 나올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상황임을 보고를 한 것이 이제 이 문건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그 대면 보고를 다음날 8시에 했다는 거잖아요. 아침 8시 30분. 그 전에 얼마나 비상 상황이면 1시부터 3시까지 관계 장관 8명, 장관급까지 포함을 해서 8명이 청와대에 몰려가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 이 문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한 거고 정확하게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건 뭐냐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실 반성이 없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이니까 북한이 살려두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면 살았으면 건지는데 건져서 죽였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국민의 생명은 국가에서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실 규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SI라는 정보도 공개하면서 추후에 이제 공개를 해서 이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명의 저 국민이 목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 158명에 대한 참사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국민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진실 은폐하고 지금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 유가족들 좀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는 왜 안 듣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달라요. 지금 볼 때. 158명의 유가족 지금 한 번 한 번 만나서 들었습니까? 다 갈라놓고 지금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고 잠잠하게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건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가족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가족 입장에서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했던 행위가 과연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점만 판단을 해서 얘기하시면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부족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훈 전 실장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질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 그 가능성 열려 있는 중에 한동훈 장관이 꺼낸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졌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김의겸 의원과 국회 법사위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서로 난처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곁눈질로 보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좀 찍혔습니다. 서로 국회에서 10억 소송 중에
제기가 됐다는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마침 공교롭지만 국회에서 만난 한동훈, 김의겸 두 사람이었는데 어제 저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좀 공방도 있었을 텐데 어제는 두 사람의 대화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글쎄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로. 뭐 한동훈 장관은 고발하고 수사하는 게 전문이고 네. 누구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되면 다 고발하고 수사하고 압수해가는 게 한동훈 장관의 모습 아니겠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왜 법무부 장관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소송하고 그거 돈 벌면 되는 것이지 왜 장관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회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장관의 발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김의겸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말씀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정표를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던 김성환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현재 그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런 분들 포함한 간부들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기 때문인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웬만한 장관 같은 경우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피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뭐 그 정도로 파급이 안 되게끔 하는데 집중을 할 텐데 한동훈 장관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경우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아주 없어도 별로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선례를 계속 남긴다는 거죠.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저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공익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과정, 결과를 남기는 것이 뭐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는 아마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설명, 지금 선례를 남기고 공익에 부합한다 이게 수치적으로 꽤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억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뭐 한동훈 장관한테 폭행이 있었던 상황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자료 성격의 이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무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억이라는 수치는 벌써 10억만 해도 인지대가 비례하기 때문에 인지대면 5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정말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인용되면 9억 9천은 패소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그걸 모를 일은 없을 거고 근데 수치를 그냥 10억 정도로 해서 오히려 이게 정말 이제 이거는 나의 자신을 위한 게 내 자신을 위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그게 더 공기에 부합한다. 저 설명에 좀 맞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제가 짤막하게만 10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법원이요. 일반 사인과 이런 법무부 장관을 동렬의 명예훼손 주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공익적인 선례 남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국가기관과 정부 부처는요. 명예훼손의 민사상, 형사상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장관으로서의 그런 경우에도 일반 사인과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변인실이 있어요. 지금도 시시각각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일반인과 달리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도 상당히 경감된다고 법원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엄포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판단을 좀 기다려보죠. 지금 형사소송도 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는 바로 이제 재판장으로 가겠죠.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소송 제기에 김어준 씨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어준 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고통을 주라고 하니까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고소 고발을 하면 그 건을 다룰 검사는 어떻게 그 건을 불기소 처리를 합니까? 설사 요건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자동 기소 아니냐 이겁니다. 자, 저런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어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그 더 탐사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 대표 강진구 기자의 자택도 압수수색해서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뭐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뭐 충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오후 3시 30분쯤에 소방 인력을 동원해서 겨우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영장을 집행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경찰이 사무실에 진입한 뒤에도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더 탐사 관계자들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또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다수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압수수색 현장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권의 앞잡이 한동훈 윤석열 앞잡이들아 경찰이 폭력배다 경찰이 줬다 개노사냐 경찰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지금 이 모습은 장경 김건희 집 앞에서 있었어야 돼. 자, 더 탐사 관계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지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무슨 검찰의 어떤 잘못, 경찰의 잘못, 아니요, 사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부가 판단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을 욕하거나 대통령을 지금 비판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을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신문들이나 혹은 인터넷 신문도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도 했었고요. 어떤 이 그 강령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또 그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더 탐사는 신문윤리 강령의 많은 부분을 사실 지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숨겨져 있는 것들을 폭로하는 기사일 경우는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그것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취재원의 사생활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취재원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침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지금 도리어 이렇게 어떤 그런 이 인터넷으로서 좀 자신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장사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이 스스로 언론임을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정식 언론도 아니니까요. 예. 자,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더 탐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저희가 탐문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당한 취재 활동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에 대한 비판도 함께 실었는데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가짜뉴스 시대, 진짜뉴스를 읽기 위한 5가지 팁. 뭐 신문의 뒤쪽 보면 그 팁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더 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가 경향신문 해직 기자다. 뭐 좋은 일에서 해직된 게 아니라 뭐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해직된 게 아니라 사규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아서 해고를 당한 그런 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단은 2020년 7월 강진구 기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사를 단독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직 1개월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여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계에 뛰어들 무렵 윤석열 검증이라며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고 경향신문 편집국에서는 이건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일단 기사를 보류했는데 회사가 대기업 삼성의 외압으로 보도를 막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듭됐고 결국 2020년 올해 4월에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본 내용은 강진구 기자가 해고되기 3년 전부터 더 탐사의 전신인 열린 공감 TV를 만들어서 회사와 무관하게 취재 활동들을 해왔고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뉴스를 읽는 5가지 팁 중에 유튜브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파적 활동을 하는 기자의 보도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우리나라 이제 취재 문화라고 뭐 아까 우리 이종근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취재 윤리를 다 지키면서 취재를 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더 탐사의 취재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뉴스 인물을 보면요. 모든 언론사가 사실 뻗치기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카메라 다 들이대고 24시간 했습니다. 24시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아마 여기 뭐 윤앵커도 방송 취재해 보셨겠지만 뉴스 정치인이 됐든 무슨 연예인이 됐든 인물이 되면은 그 집 앞에 가서 장사진을 쳐가지고 실제 다 취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지켜져서 취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사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 취재 문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일보에서는 일단 강진구 기자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 차출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본인이 직접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의 국빈 방문 때 청와대를 외교 무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인 정준모가
운영하는 SNS가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어떤 모습을 비판했는지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슬리퍼 신고 다리 꼬고 외교 결례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 오른쪽 하단 보면 김건희 여사가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핑크색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고 다리를 꼬고 있죠. 이제 이걸 보고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혼자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결례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슬리퍼를 신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주석 역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상춘제인데 여기는 원래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두고 다리를 꽈았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었다. 이런 비판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꿔주시죠. 정준모가 운영하는 SNS 블루다이아라고 합니다. 정치 개혁을 준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 민주당 권리당원의 모임인데 베트남 국가 주석 만나는 자리에서 슬리퍼 신고 다리 꼬았다. 무례한 행태다.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파는 실내화 신고 있으면 예의가 없고 김건희 여사는 타국 주석과 만남에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는 건지 참 멋진 나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비판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 멋진 비판입니다. 잘 보시면 저 슬리퍼 말씀하신 대로 저기서는 슬리퍼를 신어야만 하는 장소였죠. 네. 그런데 이 슬리퍼에 꽂혀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만약에 저게 결례였다면 베트남 언론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맞는 거예요. 외교 결례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한다기보다는 상대국에서 원래 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베트남 분들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잘 아실 거고 MBC 기자 실내화 얘기합니다. 지금 저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업무를 하는 동안에 자기 자리에서 발이 불편하니까 실내화 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부른다든지 회의실로 간다든지 할 때도 실내화를 신고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과의 도어 스태핑,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언론인으로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 현장을 가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었던 그 상태의 발로 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의 없다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슬리퍼? 저도 이게 그런데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되게 비중 있는 인사가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권리당원들. 예, 권리당원이지만 사실상 뭐 인터넷 댓글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 게 맞고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혹 제기들이 있다 보니까 다리를 꽈았다, 슬리퍼를 신어서 외교 결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 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는 일들, 슬리퍼를 신는 일들은 사실 비단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시절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진들이 꽤 많이 포착이 되어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 만났을 때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슬리퍼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금 다리를 이렇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다리를 꼬았던 정상관의 만남에서 다리를 꼬았던 적이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던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춘제에 들어가면서 슬리퍼로 갈아 신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고. 슬리퍼를 신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슬리퍼를 신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뭐 억지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와중에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을 향해서 뭐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고요? 아이고 점잖으신 고민정 의원께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오로지 보이는 건 검찰의 수사밖에 없는 거죠.
박성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회적 위협 대통령 주진우 진행자도 방송 당황할 인터뷰에서 정도였어요. 먼저 여러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으로 이제 인식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이제 국정 운영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정책 입법도 얘기하고 예산안은 이러는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국가의 운영에 대한 협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은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이 되고 지금 제가 처음에 방송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정치 전선에 나서 수사만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정치적 실종이 된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 고민정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의원처럼 말씀하신 건 걱정과 우려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위협이라는 건 그 안에 걱정과 위협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선 불복 이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의 언어도 사실상 품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했다, 좀 과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